내가 그날 밤 아이를 2번 받아 안았다는 걸 유만석은 죽을 때까지 몰랐겠지요. 한겨울 약방 한 칸, 늙은 노파가 추격대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추격대장의 손이 허리춤 칼자루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유만석은 이 사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등 뒤에 숨긴 아이에게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끝내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복이 가득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한 강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강마을 서쪽 끝 낮은 돌담 안에 약방 한 칸이 있었습니다. 방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크기였지요. 사람 하나 겨우 누울 만한 방바닥에 낡은 소미불 하나, 구석에는 약초 묶음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아궁이 앞에는 그을음이 묻은 솥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늙은 여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복내였습니다. 68의 나이였지만 허리는 곧았습니다. 눈꼬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손마디는 굵었지요. 오른쪽 손바닥에는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이었는데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복내의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쪽빛 저고리에 무명 치마를 걸친 차림이었고 허리에는 낡은 약주머니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처마 끝에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복내는 그것을 긴 나무 막대로 쳐서 떨어뜨리고 솥에 넣어 녹여 물로 썼습니다. 장작이 떨어지면 뒷산에 올라 직접 해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 할머니가 어떻게 겨울을 나는지 신기하게 여겼지만 도와주러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복내가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복내는 이 마을에서 그저 약초 캐는 늙은이로 통했습니다. 20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픈 사람이 오면 약을 지어주었고 값을 받을 때도 있었고 못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묻지도 않았지요. 외진 강마을에 흘러드는 사람은 대개 사연이 있는 법이고 사연 있는 사람을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복내는 아궁이 앞에 앉아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뒷산에 올라 캐온 것들이었지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을 다루어온 손이었으니까요. 복내는 약초를 고르면서도 눈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루터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쇠였습니다. 45의 나루터 사공으로 어깨가 넓고 키가 큰 사내였지요. 항상 웃는 눈이 특징이었습니다. 복내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10년을 함께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복내가 약초를 팔 때 배로 날라주었고 마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별말이 없는 사내였지만 필요한 것은 다 해주었지요. 막쇠가 처마 밑에 서서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침은 드셨소? 복내가 약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먹었다. 막쇠가 처마 기둥에 등을 기대며 잠시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복내의 옆 얼굴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쇠는 그것을 오랫동안 느껴왔습니다. 복내의 평온함은 체념에서 오는 것이었고 체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막쇠는 그 이유를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날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복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이리 사십니까?
복례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막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20해를 여기서 보셨잖소. 아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겨울이면 저 혼자 아궁이 앞에 앉아 계시고 그게 힘드시지 않소. 복례가 다시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짧게 대답했습니다. 갚을 빚이 있다. 막쇠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빚이요? 누구한테요? 복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막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지요. 복례의 약주머니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막쇠가 떠나고 나서 복례는 오랫동안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갚을 빚이 있다. 그 말을 입 밖에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해 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온 말이었지요. 복례는 손바닥의 흉터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오른쪽 손바닥, 칼에 베인 자국. 30년 전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30년.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그날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겨울밤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의원 의녀로 부름을 받아 왕비 처소로 들어가던 그날 밤. 복례는 그날 밤 일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지요. 내의원의 첫 발을 들인 것은 16살 때였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고 손이 정확했습니다. 선배 의녀들이 하나씩 가르쳐 주었고 복례는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알았습니다. 20이 넘어서부터는 왕비 처소에 드나들 수 있는 의녀가 되었지요. 그것이 내의원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복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날 밤, 30년 전 그 겨울밤은 달랐습니다. 왕비는 진통이 길었습니다. 복례는 뜨거운 물을 대령하고 포를 준비하고 왕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이가 나왔습니다. 복례가 받아 안았지요. 사내 아이였습니다. 복례가 아이를 닦아 포에 싸려는 순간 왕비가 다시 신음을 냈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복례는 첫째를 옆에 내려놓고 둘째를 받아 안았습니다. 둘째도 사내 아이였지요. 첫째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아이의 등을 살짝 두드리자 그제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녀. 굵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복례가 돌아보았습니다. 내관 유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은 더했습니다. 시선이 복례의 품에 안긴 둘째 아이를 향하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내가 처리하겠소. 처리. 복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리라 하심은 쌍둥이가 태어나면 나라의 흉조라 했소. 위에서 이미 결정이 났소. 둘째는 없애야 하오. 왕비는 이미 기진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였지요. 복례는 품속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복례의 저고리를 작은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복례는 아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유만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복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에 싼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유만석이 따라왔지요.
복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돌아 뒷곁으로 향하는 척 하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젊은 내관 하나를 찾아가 아이를 맡겼습니다. 모두 숨 쉬는 것보다 빠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유만석이 복례를 붙잡은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복례의 오른손을 비틀었고 손이 칼날에 스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복례는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방을 나서는 날 유만석이 복례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찾아낼 것이오. 그리고 의녀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복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품속에 넣어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하나. 그날 밤 복례가 기록한 것들이었지요. 쌍둥이 출산 기록, 유만석의 지시 내용, 복례의 손으로 받아 안은 두 아이에 대한 모든 것. 복례는 그것을 품에 안고 국문을 나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바친 곳이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를 맡긴 내관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복례는 한양 이곳저곳을 떠돌며 내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유만석의 눈을 피해 움직여야 했기에 더 어려웠지요. 그렇게 10년을 떠돌다 이 강마을에 흘러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해가 흘렀습니다. 복례는 그 30년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복례가 그날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복례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그것이 갚을 빚의 정체였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내의원에서 30년을 일하면서 궁 안에서 흘러다니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의녀는 말이 없어야 했고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반정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그 세력이 선왕을 끌어내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는지. 유만석이 둘째 왕손을 없애려 한 것도 그 준비의 일부였습니다. 왕손이 둘이면 반정 후 정통성 시비가 생길 것을 미리 막으려 한 것이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알면서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 하나를 품고 도망치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그날의 진실도 살아있습니다. 반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왕이 왜 시해당했는지, 유만석 같은 자들이 무엇을 감추었는지. 그 모든 것의 증인이 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어야 언젠가 그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지요. 그것이 갚을 빚이었습니다. 선왕에게 진 빚.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한 빚. 아궁이 불이 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복례가 눈을 떴습니다. 유만석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요. 복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원한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를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이다. 그날 밤 복례가 아이를 2번 받아 안았다는 것을, 둘째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 둘째가 지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만석은 끝내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이.
30년 전 복례의 손에서 떠나간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어떤지 복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내관도 궁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복례는 약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안쪽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30년을 품고 다닌 것이었지요. 갚을 빚이 있다. 복례는 다시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조용하고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궁이 불을 끄려다 멈추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줄기가 굵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허리가 쑤시는 날이면 비가 온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복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지요. 급하고 약한 손이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복례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각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약을 급하게 구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빗소리 속에서 저 소리는 달랐습니다. 복례가 문을 열었을 때 젊은 사내 하나가 문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내관의 복식이었습니다. 관복도 군복도 아닌 내의원 아래 내관들이 입는 청회색 보였지요. 복례는 30년 만에 보는 것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내의 어깨와 옆구리에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고 숨이 가팠습니다. 사내의 품에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보자기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복례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녀 어르신이시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찾았소. 드디어 찾았소. 사내가 보자기를 복례의 팔에 얹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복례가 보자기를 받아 안는 순간 사내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복례가 한 손으로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사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자, 저 아이옵니다. 부탁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례는 아이를 먼저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지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볼이 차갑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이의 옷깃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있었습니다. 복례가 손으로 문양을 더듬었습니다. 용이었습니다. 5발가락 용. 복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실밥을 하나하나 뜯었습니다. 자수를 떼어내어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냄새 없이 타들어갔지요.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복례는 쓰러진 내관을 뒷마당, 장독대 뒤로 끌어다 거적을 덮었습니다. 핏자국이 남은 흙을 퍼서 강물에 버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복례의 이불을 끌어안고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복례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지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코가 오뚝하고 눈썹이 반듯했습니다. 이마가 넓었지요. 잠결에도 표정이 단호한 얼굴이었습니다. 복례는 아이의 왼쪽 발을 살짝 들었습니다. 발바닥을 보았습니다.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작고 선명한 점이었지요. 복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점을 복례는 알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두 아이를 차례로 받아 안으면서 복례는 두 아이의 발바닥을 모두 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왼쪽 발바닥에 그 점이 있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쌍둥이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표식이라고. 이 아이가 그 아이였습니다. 30년 전 복례가 유만석 몰래 빼돌린 그 아이. 복례가 갚으려 했던 빚의 당사자. 복례는 아이의 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지요. 차가웠습니다. 복례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7살의 입에서 나온 말투가 또렷한 궁중 어투 그대로였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말투가 밖에서 들리면 하루도 못 버팁니다. 복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할매 집이다. 넌 오늘부터 할매 손자다. 아이가 복례를 올려다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매가 누구요? 복례가 이불을 아이의 턱까지 끌어올리며 답했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에서도 밥 해주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었으니 그것만은 이해한 것이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보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 당연함이 저 아이의 전부였습니다. 언제나 밥을 받아먹는 자리, 언제나 고개를 숙여주는 사람들 속에서 자란 아이. 이제 그것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복례는 도성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복례가 지었습니다. 도성. 길을 찾는다는 뜻이었지요. 복례가 마루에 아이를 앉혀놓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를 부를 때는 할매라고 해라. 할미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다. 할매다. 도성이 어색한 입 모양으로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할매.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을 가르쳤습니다. 밥을 달라고 할 때는 배고파. 이 세 글자면 된다. 주라를 들고 싶사옵니다. 같은 말은 오늘부터 없다. 도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여기는 궁이 아니다. 그런 말 쓰면 죽는다. 도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투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부였지요. 궁에서 자란 아이의 살결은 마을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햇볕에 탄 적 없는 하얀 피부, 굳은 살 하나 없는 손, 부드러운 머리카락까지 어느 것 하나 강말 7살과 맞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부엌으로 가서 콩기름에 숟가루를 갈아 섞었습니다. 며칠 묵은 된장 우물을 조금 넣고 개었지요. 도성의 얼굴과 목과 손 등에 그것을 고루 발랐습니다. 울긋불긋한 자국이 피부병처럼 보였습니다. 도성이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싫어. 복례가 도성의 두 손을 잡아내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아라.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다. 도성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성은 복례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딸이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데려온 아이 온몸에 부스럼이 나 있어 마을에 옮길까 싶어 숨기고 있다. 이것이 복례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장날이었습니다. 나루터의 배를 매던 막쇠가 장에서 돌아오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임금이 돌아가셨다는데 병환이 아니라 칼이라더라.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궁궐 일이 이외진 강마을까지 올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튿날 관아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역적의 잔당을 수색한다는 내용이었고 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왕의 측근을 숨기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린다. 복례는 장독대에 소금을 채우다 그 방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것은 궁 시절에 배운 덕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복례는 방에서 눈을 떼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례는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성이 마루에 앉아 복례가 가르쳐준 대로 코를 훌쩍이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코를 훌쩍인다고 복례가 가르쳤지요. 도성은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몰랐지만 할매가 시키는 것이라면 따랐습니다. 복례는 도성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를 품는 순간 자신의 목숨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복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이 붙었다는 것은 수색대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색대는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람 수를 세고 낯선 아이가 있으면 부모와 대조할 것입니다. 복례는 혼자 사는 노파였고 손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례는 갈등했습니다.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는가? 막쇠의 배로 강 건너 먼 마을까지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살 아이 혼자는 불가능했고 누군가와 함께 보내면 그 누군가가 위험해졌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숨겨야 합니다. 복례는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코를 훌쩍이다가 복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매, 잘하고 있소. 복례가 짧게 답했습니다. 잘하고 있다. 도성이 다시 코를 훌쩍였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며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유만석의 손에서 이 아이를 빼돌린 것은 복례였습니다. 그 선택이 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복례 앞에 아이가 왔습니다. 복례가 문을 닫으면 아이는 사라집니다. 복례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두 사람 모두 위험해집니다. 복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문을 닫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갚을 빚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막쇠가 들렀습니다. 나루터에서 들은 소식을 전해주러 온 것이었지요. 수색대가 동쪽 마을부터 시작했다 합니다. 이틀이면 여기까지 올 것입니다. 복례가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소. 막쇠가 복례의 눈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성이 말이오. 막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봤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막쇠가 처마 끝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뒷산 참나무 굴이 있소. 아이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 크기요. 수색대가 오는 날 아침에는 거기 넣어두면 어떻겠소. 복례가 막쇠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막쇠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복례의 입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말이었지요. 막쇠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 미안할 따름입니다. 막쇠가 떠나고 나서 복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도성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요. 복례의 이불을 끌어안고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일어나 아이의 이불을 여미었습니다.
아이의 왼쪽 발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지요. 복례가 그것을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발바닥에 작고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발을 한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틀 안에 수색대가 옵니다. 반정군이 마을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는 검은 관복에 허리가 꼿꼿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환이었지요. 반정 세력의 현장 지휘 무관으로 그의 뒤로 군졸 20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정환은 마을 이장 차파를 불러 세우고 명령하듯 물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구 수와 사람 수를 대시오. 차팔이 허리를 깊이 굽히며 답했습니다. 32 가구에 140이요. 이정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몇이요? 차팔이 손가락을 꼽으며 답했습니다. 17이요. 이정환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 사람 수를 세고 아이가 있으면 나이와 생김새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을 빠짐없이 적어 나갔지요. 복례는 이정환이 마을 동쪽 끝에서 수색을 시작했다는 것을 막쇠에게서 들었습니다. 복례의 집은 마을 서쪽 끝가에 붙어 있었기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도성에게 옷을 입히고 비싼 참나무, 굴로 데려갔습니다. 굴은 낮고 좁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웅크리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지요. 복례가 도성을 굴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도성이 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둡고 냄새가 났습니다. 실소. 싫어도 들어가야 한다. 왜요? 복례가 도성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왔다. 내가 여기 있으면 잡아간다. 도성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섭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알 수 있었지요.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매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온다. 도성이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가 굴 입구를 낙엽과 나뭇가지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길이 가팔랐지만 복례는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의심을 받으니까요. 수색대가 복례의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군졸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복례는 아궁이 앞에서 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군졸이 방 안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오? 복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렇소. 손자가 있다 들었는데. 복례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졸의 눈이 방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스럼이 도져서 산 위 외갓집에 맡겼소. 이리 데려오면 마을에 옮길까봐. 군졸이 복례를 훑어보았습니다. 복례는 눈빛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68배 늙은 눈이 그저 피곤하고 담담하게 군졸을 마주 보았습니다. 군졸이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1차 수색이었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넘겼습니다. 복례가 뒷산으로 올라가 도성을 데려온 것은 해가 지고 나서였습니다. 도성은 굴 안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지요. 복례가 아이의 어깨를 흔들자 눈을 떴습니다. 할매 왔다. 도성이 눈을 비비며 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복례가 아이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지요. 도성이 복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같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다.
도성이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복내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면서 도성은 조금씩 마을 아이처럼 되어 갔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코도 훌쩍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복내가 시키는 대로 된장 냄새를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 된장국을 매일 먹었지요. 피부는 복내가 바른 것들로 인해 검게 그을린 듯 보였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성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지요. 마을 아이들의 눈과는 달랐습니다. 복내는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지만 눈빛을 바꾸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 이장 차팔이 복내의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팔은 50이 넘은 작달막한 사내로 눈썹이 짧고 눈이 작았습니다. 마을 일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누구에게나 웃는 낯이었지요. 그러나 복내는 차팔이 마을 이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반정 선발대와 내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쇠가 며칠 전에 귀띔해 준 것이었지요. 차팔이 약방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는 도성을 바라보더니 싱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손자요? 부스럼이 나아서 데려왔소. 복내가 약초를 정리하며 짧게 답했습니다. 좀 나아서요. 차팔이 도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살이오, 꼬마. 도성이 복내를 한 번 바라보았다가 차팔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7. 차팔이 도성의 뺨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눈이 참 크네. 어디를 닮은 거요? 복내가 그때 차팔과 도성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장님 오늘 오신 건 무슨 일이요? 차팔이 복내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냥 지나다 들른 것이요. 다음 수색이 더 꼼꼼하다고 해서 말해두려고. 이번엔 직접 아이들 얼굴을 확인한다더이다. 복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차팔이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복내는 차팔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마을 쪽이 아닌 관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복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음 수색은 더 촘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차 때처럼 넘기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복내는 도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성아. 왜요, 할매? 저 이장 아저씨한테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복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지요. 복내는 방 안으로 들어와 약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쪽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꺼내어 펼쳤습니다. 30년 전에 쓴 글씨였지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복내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쌍둥이 출산 기록, 유만석의 지시, 두 아이의 신체 표시. 복내는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 약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이것을 꺼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밤 복내는 도성에게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도성이 죽을 받아들고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매는 안 먹소. 먹었다. 언제요? 나 없을 때요? 복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죽을 한 숟가락 뜨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할매는 왜 나를 숨겨주는 거요? 복내가 아궁이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짧게 대답했습니다. 갚을 빚이 있다.
도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한테요? 복례가 대답 대신 도성의 죽 그릇을 살짝 밀었습니다. 다 먹어라. 도성이 입을 다물고 죽을 먹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도성이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뭐가요? 쫓기는 것이. 도성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답했습니다. 조금요. 그런데 할매 옆에 있으면 덜 무서워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도성이 보았는지 몰랐지요. 복례가 저 아이를 처음 받아 아는 것은 30년 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없고 아들만 남았습니다. 복례의 손에 두 번째로 아이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막쇠가 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소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정환이 돌아갔다 합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온다 합니다. 복례가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요? 막쇠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유한이라 합니다. 반정 세력에서 수색을 총괄하는 사람이라 하더이다. 이정환보다 훨씬 날카롭다고. 복례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유환. 유만석의 아들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만석이 궁에서 일하던 시절, 복례는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지금쯤 30 중반은 되었을 것입니다. 복례는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옵니까? 이틀 뒤라 합니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쇠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복례를 바라보았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례의 표정이 이미 결심한 사람의 그것이었으니까요. 막쇠가 돌아가고 나서 복례는 도성을 불렀습니다. 도성아. 도성이 마루에서 뛰어와 복례 앞에 섰습니다. 나쁜 사람이 또 온다.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더 나쁜 사람이다. 도성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매가 또 숨겨줄 거요? 복례가 도성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도성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 복례의 굵은 손 위에 얹혔습니다. 알겠소, 할매. 복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를 생각했습니다. 유만석의 아들이 온다. 복례가 30년을 품어온 비밀과 30년 전 유만석이 제거하려 했던 아이가 한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안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잠든 뒤 아궁이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유만석의 아들이 온다면 복례를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유만석이 살아있을 때 복례의 이름을 아들에게 말했을 수도 있었고, 내의원 기록을 뒤지면 천복례라는 이름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례의 얼굴을 본 사람은 30년 전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수라간의 나인도 내의원의 의녀도 궁궐 안에서만 살다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복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도성의 말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궁중 어투가 튀어나왔지요. 흥분하거나 놀랐을 때 특히 그랬습니다. 복례는 그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도성을 마루에 앉히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내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겠냐.
도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놀라지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랐을 때 나오는 말이 있다. 어이쿠, 아이고, 깜짝이야. 이 세 가지다. 그것만 기억해라. 도성이 따라했습니다. 어이쿠, 아이고, 깜짝이야.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연습해보자. 복례가 갑자기 손뼉을 크게 쳤습니다. 도성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성이 씩 웃었습니다. 잘했소. 그래. 도성이 더 웃었습니다. 또 해봐요. 복례가 다시 손뼉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도성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안 된다. 예상하면 소용없다. 복례가 잠시 시간을 두었습니다. 도성이 긴장을 풀 때를 기다렸지요. 도성이 딴 곳을 보기 시작할 때 복례가 갑자기 솥뚜껑을 내리쳤습니다. 도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깜짝이야. 복례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도성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매 너무해요. 복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 도성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복례는 그날 하루 종일 도성과 훈련을 했습니다. 마을 아이처럼 말하기, 놀랐을 때 반응하기, 모르는 어른이 다가오면 눈을 내리깔기, 하나하나 반복했습니다. 도성은 불평 없이 따랐습니다. 이따금 지쳐서 마루에 드러눕기도 했지만 복례가 부르면 다시 일어났지요. 해질 무렵 복례가 밥을 차렸습니다. 도성이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할매.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꼭 살아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떠서 도성의 그릇에 얹어 주었습니다. 도성이 그것을 받아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꼭 살아야 합니다. 복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례가 30년을 버텨온 이유이고 앞으로도 버텨야 하는 이유였지요. 이틀 뒤 유한이 옵니다. 그 전에 복례와 도성이 함께 지낸 며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도성은 말수가 없었고 복례도 말수가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한 방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도 긴 말을 나눈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도성이 복례를 따라 뒷산에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오면 힘들다. 괜찮소. 넘어지면 내가 안 들어준다. 안 넘어지면 돼요. 복례는 잠시 도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집스러운 눈이었지요. 복례가 먼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성이 뒤를 따랐습니다. 가파른 비탈에서 도성이 2번 미끄러졌습니다. 복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성도 복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계속 올랐지요. 복례는 그것을 눈끝으로 보았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러 복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약초 군락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약초를 골라내기 시작하자 도성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게 뭐요? 삽주뿌리다. 열 내리는 데 쓴다. 이건요. 천궁. 머리 아플 때. 도성이 하나하나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복례가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처음 하는 긴 대화였지요. 해가 기울 때까지
두 사람은 약초를 골랐습니다. 내려올 때 도성은 제 몫의 약초를 제 손으로 들었습니다. 복례의 것까지 들겠다고 했지만 복례가 거절했습니다. 내 것만 들어라. 왜요? 제 짐은 제가 진다. 그것이 이 산에서 사는 법이다. 도성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성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례는 잡히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가 약초를 손질하는 것을 도성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성의 손이 틀린 방향으로 가면 손을 잡아 바른 방향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눈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유한이 도착하기 하루 전 복례는 도성에게 마지막 교육을 시켰습니다. 약방 마루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복례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오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보거나 무서운 것이 있어도 할매를 보지 마라. 땅을 봐라. 왜요? 눈빛이 너를 팔아넘긴다. 도성이 자신의 눈을 손으로 가리려다 멈추었습니다. 복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복례가 도성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는 언제나 내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도성이 복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궁에서는 아무도 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편을 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는 처음 배웠습니다. 도성이 복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겠소, 할매. 복례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시켰습니다. 오늘 저녁은 마루에서 밥을 먹어라. 이웃들이 볼 수 있게. 도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자연스러워야 한다. 숨는 아이는 눈에 띄지 않게 숨는 법이야. 도성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아이 셋이 도성을 힐끔거렸습니다. 도성은 그 아이들을 향해 코를 훌쩍였습니다. 복례가 가르쳐준 대로였지요.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지나쳤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며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한이 왔습니다. 이정환과는 달랐습니다. 이정환이 소리로 위압했다면 유한은 침묵으로 눌렀습니다. 검은 관복에 허리에는 단검 하나, 이마에 칼자국 흉터가 있는 사내였지요. 각진 턱과 얇은 입술이 차가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군졸들이 유한의 뒤를 따랐지만 유한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눈짓 하나로 움직이게 했지요. 유한은 마을 서쪽부터 시작했습니다. 복례의 집이었습니다. 복례는 아궁이 앞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마루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지요. 막쇠가 전날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심심하면 하는 일이라고요. 유한이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군졸 하나가 앞서 들어오려 했지만 유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유한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약초 묶음, 낡은 솥, 이불, 구석의 약주머니, 마루의 아이. 혼자 삽니까? 아니요. 손자가 있소.
유한의 시선이 도성에게 향했습니다. 도성은 새끼를 꼬면서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가르쳐 준 대로였지요. 아이 나이가 7이요. 유한이 도성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복례는 국 젓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도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한이 도성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복례는 등 뒤에서 유한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한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도성이 유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유한의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도성이 짧게 답했습니다. 도성이요. 어디서 왔냐? 한양이요. 복례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제 딸이 한양에서 아이를 낳다 죽었소. 부스럼이 있어서 여기 데려왔소이다. 마을에 옮길까봐 숨기고 있었소. 유한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그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68배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한이 다시 도성을 보았습니다. 잠시 뒤 돌아섰습니다. 부스럼 났거든 관아에 신고하시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복례는 국 젓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천천히 젓는 신용을 계속했습니다. 도성이 복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복례가 잠시 뒤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그것이 복례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유한은 복례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집요하거나 더 잔인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도성을 보는 그 눈빛이, 세상에 저 눈빛이, 복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날 저녁 막쇠가 급히 들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차팔이 움직였소.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한에게 뭔가 전한 모양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한이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말을 들었소. 복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팔이 밀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밀고 했는지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성의 눈빛을 이상하게 봤을 수도 있었고 복례가 그를 읽을 줄 안다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의심이 가는 집을 고발하는 것으로 이장 자리를 지키려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복례가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옵니까? 내일 아침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막쇠가 더 말하려다 복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례는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성이 복례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매, 밥 먹고 싶소. 복례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 얼굴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지요. 그래. 먹자.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복례가 끓인 된장국에 보리밥이었습니다. 도성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된장국 냄새를 맡고 코를 찡그렸지요.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두 그릇을 비우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매, 왜? 그 나쁜 사람 내일 또 오면 어떻게 할 거요? 복례가 빈 그릇을 거두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뒀다. 도성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워요? 복례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조금.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을 혼자 살면서 무섭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지요. 도성이 그 말을 듣더니 복례의 팔에 제 팔을 기댔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나도 조금 무서워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성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손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도성이 잠든 뒤에 일어났습니다. 약주머니를 꺼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불빛 아래서 글씨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30년 전에 쓴 글씨. 복례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것들이었지요. 쌍둥이 출산, 왕비의 날짜와 시각, 두 아이의 신체 표식 왼쪽 발바닥 붉은 점, 유만석이 둘째를 제거하라 지시한 내용, 그리고 복례가 둘째를 빼돌린 경위.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복례의 목숨은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으면 도성의 목숨도 없지요. 복례는 두루마리를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주머니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깊이. 내일 유한이 온다.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한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성을 보던 그 눈. 무언가를 알아보는 듯한, 그러나 스스로도 모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복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유만석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만석과 같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답이 내일 나올 것이었지요. 복례는 아궁이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도성이 이미 복례의 이불 한 귀퉁이를 끌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빼려다 그냥 두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유한이 다시 온 것은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군졸 셋을 데리고 왔지요. 그리고 뒤에 차팔이 따라왔습니다. 차팔은 복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차팔이 무언가를 일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요. 유한이 문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미처 확인 못한 것이 있소. 복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요? 복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딸 남편이요. 한양서 장사를 하다 죽었소. 이름이? 김막동이요. 유한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지만 복례가 먼저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한이 시선을 도성에게 돌렸습니다. 아이야, 내 아버지 이름이 뭐냐? 도성이 땅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왜 모르냐?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소. 유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팔에게 눈짓했습니다. 차팔이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 눈빛이 범상치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히 여겼는데 어제 저 노파가 글씨를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식한 의녀가 아니라는 뜻이옵니다. 복례는 차팔을 바라보았습니다. 차팔이 눈을 피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한이 다시 복례를 보았습니다. 글을 읽소. 복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 서당 근처에서 주워들었소. 의녀였소. 복례가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의원에서 잠깐 일했소. 오래전 일이요.
유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언제요? 30년도 더 됐소. 젊을 때 일이오. 유한이 복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그 눈을 받아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얼굴은 담담했지요. 68배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기에는 너무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때 도성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2번, 3번. 복례가 즉시 도성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부스럼이 아직 낫지 않아서요. 기침도 함께 있소이다. 복례가 유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염될 수 있으니 오래 계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오이다. 유한이 도성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도성은 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유한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며칠 더 두고 볼 것이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차팔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팔이 문 밖을 나서면서 한 번 복례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팔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지요. 군졸들이 사라지고 나서 복례가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침은 언제 배웠냐? 도성이 입을 삐죽였습니다. 배운 게 아니오. 진짜 나왔소. 복례가 도성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복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제부터였냐? 어젯밤부터요. 할매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을 다렸습니다. 생강과 계피를 넣고 오래 끓였지요. 도성에게 들고 와서 내밀었습니다. 마셔라. 도성이 사발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써요. 약이 달면 안 된다. 도성이 눈을 질끈 감고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서 복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마시면 나아요? 복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도성이 사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마셔야지. 복례는 그것을 들으며 약을 치웠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성의 열이 내렸습니다. 복례가 자리에 앉아 도성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늘했습니다. 복례가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도성이 눈을 반쯤 감으며 물었습니다. 할매, 왜? 우리 이제 괜찮아요? 복례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도성이 눈을 완전히 감았습니다. 그래도 할매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성의 이불을 여미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고르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복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복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한이 오늘은 돌아갔습니다. 도성의 기침이 뜻하지 않게 도움이 되었지요. 그러나 유한은 며칠 더 두고 볼 것이라 했습니다. 완전히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는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례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더 버티면 됩니다. 그 사이에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그러나 방법이 있는지 복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막쇠가 얼굴이 굳어서 왔습니다. 나루터에서 군졸 둘이 배를 묶었소. 누구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고 있소이다. 복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유한이 퇴로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더 두고 보겠다는 말은 허락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그뿐이요? 막쇠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유한이 차파를 관하로 불렀소. 아마 이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시 캐묻는 것 같소. 할머니에 대해 뭔가 더 얻으려는 것이겠지요. 복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차팔이 무엇을 더 말할지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 외에 차팔이 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한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결국 내의원 의녀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었지요. 30년 전 복례가 궁에서 쫓겨난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유한은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막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요, 할머니? 복례가 눈을 떴습니다. 도성이를 뒷산에 숨겨두시오. 오늘 밤 당장. 막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막쇠 씨. 복례가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 근처에 오지 마시오. 위험하오. 막쇠가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하겠소. 복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명령이요. 막쇠가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소. 나는 할머니, 사람이 아닌데. 복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막쇠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나한테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했소.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때 할머니가 처음 한 달 동안 강가에서 뭘 하셨는지 기억하오? 복례는 기억했습니다. 매일 강가에 나가 혼자 앉아 있었지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저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매일 강에서 밥 갖다 드렸소. 할머니가 받지도 않았지만 막쇠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여기 있을 거요. 할머니가 뭐래도.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소. 막쇠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 말씀을. 그날 밤 막쇠가 도성을 데리고 비싼 굴로 갔습니다. 복례는 약방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가 없는 방은 넓게 느껴졌지요. 복례는 아이의 이불을 개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복례는 약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쳤지요. 내일 유한이 다시 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례는 글씨를 읽으며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막아야 한다면 막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꺼내놓겠습니다. 30년을 품어온 것을 다 꺼내놓겠습니다. 유만석의 죄, 쌍둥이의 존재, 그리고 복례 자신이 그날 밤 한 일, 모든 것을. 복례는 두루마리를 말아 약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것을 몸에서 떼지 않을 것이었지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복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복례는 그때 뒷산 쪽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였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뒷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군졸들이 뒷산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복내는 몸이 굳었습니다. 막쇠가 도성을 데리고 뒷산에 있었지요. 굴 안에 있다면 불빛이 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성이 소리를 내면 끝이었습니다. 복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더 의심을 산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때였습니다. 불빛들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군졸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빈손이었지요. 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복내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요. 날이 밝아오기 직전 막쇠가 도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도성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막쇠가 복내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졸들이 굴 바로 옆을 지나갔소. 도성이가 숨을 참고 있었소. 복내가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성이 복내를 올려다보았지요. 무서웠냐? 도성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근데 할매 생각했더니 참을 수 있었소. 복내가 무릎을 꿇고 도성의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두 볼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잘했다. 복내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도성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도 무서웠소. 복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참았소. 그래.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했소.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요. 도성이 잠깐 굳었다가 작은 손으로 복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어른을 달래는 모양이었지만 복내는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한이 마지막으로 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른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이었지요. 군졸 5이 따랐고 유한은 복내의 대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고 들어왔습니다. 복내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약초를 말리는 중이었지요. 유한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복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한이 복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의원 기록에 30년 전 의녀 천씨가 불명예 방출된 기록이 있소. 복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름이 복내이고 쌍둥이 출산을 담당했다 나와 있소. 복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리가 그 기록을 어디서 보셨소? 한양에 사람을 보냈소. 복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이 뻣뻣했지만 곧게 폈습니다. 그래서요? 유한이 복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쌍둥이 중 첫째는 반정 직전 사망이 확인되었소. 그런데 둘째의 기록이 없소. 방출 당일 의녀 천복내가 둘째를 데리고 나갔다는 증언이 있소. 복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한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소? 그때였습니다. 나루터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내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막쇠였습니다. 군졸 둘이 막쇠의 팔을 붙잡고 끌어오고 있었지요. 막쇠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막쇠가 복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군졸이 막쇠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막쇠가 무릎을 꿇었지요.
복내의 눈이 막쇠와 유환 사이를 오갔습니다. 유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공이 밤마다 이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소. 이유가 있겠지요. 막쇠가 다시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소. 내가 혼자 한 짓이오. 유환이 막쇠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려 군졸이 막쇠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막쇠가 이를 악물었지요. 복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막쇠의 등에 흙이 묻어 있었고 오른쪽 눈 위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복내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말없이 강가에 밥을 갖다 놓던 사람이었지요. 복내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유환이 다시 복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그 아이가 어디 있소? 복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색하라. 군졸들이 약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을 뒤집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장을 열었습니다. 약초 더미를 쓸어냈습니다. 뒷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독대를 들었습니다. 도성은 없었습니다. 뒷산 굴에 있었으니까요. 군졸 하나가 유환에게 보고했습니다. 없습니다. 유환이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내는 유환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뒷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습니다. 복내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뒷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성이었습니다. 막쇠의 고함 소리를 들었는지 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복내를 찾고 있었지요. 복내와 눈이 마주치자 도성이 한 걸음 발을 들었습니다. 복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군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유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성이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흙이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겁에 질린 눈. 그러나 복내를 향한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군졸이 도성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복내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몸으로 막은 것이었지요. 군졸이 복내를 밀었습니다. 복내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유환이 손을 들어 군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내는 유환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발 아래 흙이 단단했습니다. 등 뒤에서 도성이 복내의 치마를 잡았지요. 복내는 그 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복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밤 아이를 2번 받아 안았다는 걸 유만석은 죽을 때까지 몰랐겠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막쇠도 군졸들도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유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복내가 약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쪽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지요. 30년을 품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소. 모든 것이. 유환이 복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두루마리를 이리 내시오. 복내가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나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오. 나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이야기를 하겠소. 유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협박이요? 복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부탁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환이 군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물러서라. 군졸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막쇠를 잡고 있던 군졸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막쇠가 무릎을 짚고 일어났지요. 유한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시오. 복례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유한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복례가 글씨를 짚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동짓달 10살 밤 왕비마마께서 옥동자를 낳으셨소. 내가 받아 안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소. 잠시 뒤 둘째가 나왔소. 유한이 두루마리를 응시했습니다. 쌍둥이였소. 날이 아버지 유만석이 둘째를 처리하라 명했소. 왕실의 쌍둥이가 알려지면 나라의 흉조라 하여. 복례가 글씨를 계속 짚었습니다. 나는 둘째를 내주지 않았소. 믿을 수 있는 내관에게 맡겼지요. 그 대가로 궁에서 쫓겨났소. 이 기록이 그 증거요. 유만석의 이름도 여기 있소. 그자의 지시 내용도 여기 있소. 유한이 한참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읽고 있는 것이었지요. 유한의 손이 두루마리를 향해 뻗었습니다. 복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읽어도 돼요. 대신 읽는 동안 저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유한이 복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유한이 두루마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복례는 그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냉정하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인식하는 눈빛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유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한이 두루마리를 내렸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날이 아버지가 왜 둘째를 없애려 했는지 아시오? 유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계속했습니다. 당시 반정을 준비하던 세력이 있었소. 날이 아버지는 그 세력의 일원이었소. 왕손이 둘이면 반정 후 정통성 문제가 생기오. 그래서 둘째를 미리 없애야 했던 것이오. 유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이오.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혀 있소. 유만석이 내게 한 말을 그날 밤 내가 직접 적은 것이오. 30년 전이지만 글씨가 지워지지 않았소. 유한이 다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한 대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유한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복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유한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복례를 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30년을 믿어온 것이 흔들리는 순간의 눈빛이었지요. 그때 도성이 복례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성이 복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아이의 눈이 유한을 향하더니 다시 복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 울어요? 복례가 유한을 보았습니다. 유한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알 수 있었지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복례가 도성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른다. 그것이 복례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유한이 어떻게 할 것인지 복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읽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었으니까요. 복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유한이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록이 진짜라면 복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환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역적이오.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나리가 결정할 일이오. 유환이 두루마리를 복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복례가 받아들었지요. 유환이 뒤로 돌아서서 군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물러서라. 군졸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움직였습니다. 막쇠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넘어간 것이었지요. 유환이 문 밖을 나서려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오겠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환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도성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복례가 도성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막쇠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피가 굳어 있었지요. 복례가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치셨소? 막쇠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것 아니요. 복례가 부엌으로 가서 약을 꺼냈습니다. 막쇠를 마루에 앉히고 상처에 발랐습니다. 막쇠가 아프다는 내색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가 약을 바르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막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요. 복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랜 의녀의 손이었지요. 도성이 옆에 서서 막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파요? 막쇠가 도성을 보며 눈을 웃었습니다. 안 아파. 도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아플 것 같아 보여요. 막쇠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례도 입끝이 올라갔습니다. 사흘. 유환이 사흘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 사흘 안에 유환이 어떤 결심을 내릴지 복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복례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복례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를 잇는 유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그것에 걸기로 했습니다. 달리 걸 것이 없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례는 그 사흘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약초를 손질했고 밤에는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도성은 곁에서 함께 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른 것을 확인한 뒤에야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복례는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다른 것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글씨는 흐리지 않았지요. 주라간의 노고를 잊지 않겠노라. 선왕의 어필이었습니다. 복례가 궁에서 나오던 날 받은 것이었지요. 선왕은 그것을 썼을 때 복례가 자신의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복례의 손이 그 글씨 위에 얹혔습니다. 노고를 잊지 않겠다 하셨는데 복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의 아드님이 지금 제 등 뒤에서 자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지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갚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소리 없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복례는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지요. 내일 유한이 옵니다. 복례는 두 종이를 모두 약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턱까지 올라와 있었고 오른쪽 볼에 보조개의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복례는 도성의 이불을 여미었습니다. 갚을 빚이 있다. 막쇠가 왜 이리 사느냐고 물었을 때 복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복례는 알았습니다. 그 빚은 돈이 아니었고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는 것, 이 아이의 손이 따뜻한 것을 느끼는 것, 이 아이가 할매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복례가 30년을 버텨온 이유였습니다. 복례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낮, 유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조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유한이 복례의 약방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복례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성은 마루에 있었지요. 복례가 도성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도성이 마루 끝에서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어른들의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유한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생각했소. 복례가 기다렸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진짜라면. 진짜요. 유한이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처음부터 반정 세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리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소. 나라를 뒤집으려는 쪽에 붙은 사람이었소. 그래서 왕손을 없애려 한 것이요. 유한의 턱이 굳었습니다. 복례가 계속했습니다. 나리는 그것을 몰랐을 것이요. 나리는 그저 아버지를 따른 것이고 반정이 옳다고 믿었을 것이요. 그 믿음을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유한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는 것이요? 복례가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성이 새끼를 꼬다 복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복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고개를 끄덕인 것이었지요. 복례가 유한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조용히 살 수 있기를 바라오. 왕손으로 알려지면 저 아이는 살지 못하오. 반정 세력이 절대 두고 보지 않을 테니.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 마을 강가에서 늙은 할매 손자로 살 수 있기를 바라오. 유한이 오랫동안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뿐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요. 유한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나도 끝이요. 아버지가 역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나의 자리도 없소. 복례가 유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소. 유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내게 주시오. 복례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건네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을 나리에게 드리면 나는 증거가 없소. 나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소. 유한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드리는 것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의 눈을 믿는 것이요. 사흘 전 두루마리를 읽을 때 나리의 손이 떨렸소. 그 떨림은 거짓이 아니었소. 유한이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 손이 다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복례가 그것을 보았지요. 유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가려다 마루에 도성을 보았습니다. 도성이 유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유환이 도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라 했느냐? 도성이 복례를 한 번 보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성이요. 유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환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례는 유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믿었던 것을 잃은 사람의 등이었지요. 복례는 그 등이 멀어지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례가 약방 마루에 앉아 약초를 손질하고 있을 때 도성이 뒷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진달래 한 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복례 앞에 내밀었습니다. 복례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도성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할매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복례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좋아한다 했냐? 말 안 해도 알아요. 뒷산 올라갈 때마다 진달래 많은 자리에서 항상 멈추잖아요.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방 안의 물그릇에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초를 손질했습니다. 도성이 복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약초를 거들었습니다. 손이 이제 제법 정확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손을 움직였습니다. 복례는 그 옆 얼굴을 살짝 보았습니다. 아이의 볼이 봄볕에 발그레했습니다. 귀티 나던 살결은 이제 흙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와 다를 바 없었지요. 복례는 다시 약초로 눈을 내렸습니다. 갚을 빚이 있다. 막쇠가 왜 이리 사느냐고 물었을 때 복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빚은 다 갚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갚은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와 함께 앉아 약초를 손질하는 이 시간이 빚을 갚는 방식인지도 몰랐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도 유환의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반정 세력 안에서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이정환이 한양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어찌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수색대가 강마을에 다시 오지 않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막쇠는 여전히 나루터에서 배를 묶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아물면서 오히려 더 인상이 좋아졌다고 마을 사람들이 말했지요. 막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차팔은 이장 자리를 잃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성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뒷산을 혼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례가 따라갔지만 이제는 혼자 가서 약초를 캐 들고 왔지요. 어떤 것이 삽주뿌리인지 어떤 것이 천궁인지 이제는 복례보다 더 빠르게 골라냈습니다. 복례가 그것을 보며 입끝을 올렸습니다. 어느 늦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도성이 불쑥 말했습니다. 할매, 나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복례가 숟가락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도성이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원래 어디서 왔는지 할매는 알잖아요. 언젠가 거기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례가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밥그릇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눈이었지요. 복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돌아갈 곳이 없다.
도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내 곳이에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도성이 잠시 복례를 바라보다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바람이 처마를 지나갔지요. 복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국문을 나서던 날, 복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품 안에 두루마리 하나와 손바닥에 칼자국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옆에 아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루 끝에서 저녁 바람이 옷자락을 흔듭니다. 이것이 갚은 빚의 모양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복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강마을의 약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돌담도 처마 끝도 그대로였지요. 다만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달랐습니다. 복례는 이제 마루의 등을 기대고 앉아야 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었지요. 눈도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손만은 아직 정확했습니다. 약초를 고르는 손이 느리지만 틀리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요. 복례는 눈을 가늘게 떠서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또렷했지요. 오른쪽 볼에 보조개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코를 훌쩍이던 버릇은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복례를 보는 눈빛만은 7살 그대로였습니다. 도성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을 탄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40 중반의 사내로 이마에 칼자국 흉터가 있었지요. 유환이었습니다. 유환은 지난 15년간 도성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두루마리에 담긴 반정의 진실을 하나씩 꺼내어 역사를 되돌렸지요.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바로잡은 것이었습니다. 도성이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도성의 볼을 감쌌습니다. 두 손이 다 들어갔습니다. 7살 때와 달리 이제는 복례의 손보다 도성의 얼굴이 더 컸지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추웠냐? 도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매가 가르쳐준 약이 있었소. 복례가 작게 웃었습니다. 도성이 복례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할매, 나 이제 돌아가야 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같이 가요. 복례가 도성의 손을 살짝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 도성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지요. 복례가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례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말에 올랐습니다. 유한이 뒤따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례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저 젊은 사내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루에 앉아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반정의 진실이 드러났고 억울하게 쫓겨난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강마을 서쪽 끝 낡은 약방에서 늙은 의녀 하나가 30년을 품어온 두루마리 한 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복례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먼 훗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한 할매가 품어온 아이 하나가 세상을 뒤집었다고. 그러나 진짜 세상을 뒤집은 것은 아이가 아니었다고. 아이를 살린 손이었다고. 30년을 버텨온 그 손이었다고.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었느냐에 달려있는 법이라고.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